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제가 제자신한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별책부록에 쓰일 책을 읽으면서 경제 뉴스를 듣던 때였습니다. 뉴스에 골몰하다 보니까 책 진도는 수십 쪽이나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백지 상태였습니다. 한 번은 또 대학원 동창을 만나서 저에 대한 기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원로 교수님께 심각하게 대드는 장면을 기억해냈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무례한 저를 저 자신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의식을 빙산의 일각으로, 오히려 무의식을 수면하에 잠긴 깊은 심연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뇌가 20와트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1000억 개의 뉴런의 결정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뇌나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일종의 소우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동안 뇌와 생각, 마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착각이나 신화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이야기와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간 정신의 내면 따위는 없고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평면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영국 심리학자이자 행동과학자인 닉 쉐터의 생각한다는 착각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왔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왔어요. 혹시라도 청취율 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성공예감 별책부록 아시죠? 아시죠?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네. 생각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하. 지금 착각에 빠진 건가요? 그렇죠. 댓글 읽어보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기대 속에 태어났지만 가난을 배우고 불안을 먹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왜 무기력증, 번아웃이 된 걸까요? 앤 헬렌 피터슨이 쓴 요즘 애들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2032번님,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는 경제 성장기에 성인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도전과 성취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반면 밀레니엄 세대는 부모 세대가 만든 극도의 경쟁이 고착된 사회 구조 속에서 틀에 맞춘 스펙과 꿈을 강요받으니 더 큰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책부록보다 더 그 책을 요약을 잘하셨네요. 네, 반면에 대대감님께서는 세대별 쉬운 그룹이 있었나요? 자기 세대가 다 힘들었다 하죠. 같은 세대 내에서의 경쟁은 필수인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핑계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광명수 씨는 번아웃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에 빠진 밀레니엄 세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네요. 그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성취를 느껴보지 못한 세대라 네. 번아웃을 이해한다는 2032번님 주장과 대대감님은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한다. 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밀레니엄 세대의 투정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더 잘 이해하게 네. 됐어요. 부모로서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하는 깨우침도 있었고, 다만 좀 반성을 하셨나 봐요. 저는 반성을 좀 했죠. 네. 다만 그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세대론의 한계는 자기 세대가 피해를 가장 많이 봤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피해 의식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 별 고생 안 하고 중산층에서 자라서 대학까지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피해 의식을 표현하냐면 두발 자유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머리 깎고 다녔는데 우리 후배들부터는 머리 길렀다. 우린 이런 자유롭지 주장도 하고요. 못했다. 그러면 네. 또 하나는 이 학력고사 제도로 예비고사에서 바뀌는 그 분수령에 저희가 대학을 갔는데 네. 입시제도 변경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마 모든 세대가 그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둘 다 맞는 얘기죠. 네, 서로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0419번님, 우리 세대는 저축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밀레니엄 자녀와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요. 결혼도 부모 형제도 관심 없이 혼자만 즐기고 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고 정정자님께서 짧고 굵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애들은 좋아하는 것 시켜야 합니다.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도 다 일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바뀌었으니 아이들 시선이나 혹은 생각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다스려야죠. 다음 시대의 주역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게 막 내버려 두셔도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하는 일을 찾게 놀아면서 그 밀레니엄 세대 미국의 경험처럼 5년에서 20년을 방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놀아버리면.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안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개입하되 그렇다고 달라진 세상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밀레니엄 세대 얘기에 대해서 우리 뜻대로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죠. 특히 자녀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더 풀어줘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네.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명수 씨도 아직 자녀분이 없어서 그런데요. 네. 한번 고생해봐야 됩니다. 악담은 아니죠. 악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편 김경태님께서 80년대인 제가 밀레니엄 세대네요. 예. 저희 부모님이 겪어온 힘든 세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식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 한국인 사망률 1위 원인이 되기도 했고 세계엔 없지만 한국인들한테만 있는 화병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씩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대신 화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미숙님, 예전에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휴대폰만 열면 다 비교 대상이네요. SNS 속 허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많이 지칠 듯합니다. 전근성님도 부모가 베풀어준 달콤한 중상층 경험을 한 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니 무력감도 느낄 테고 소셜 미디어 때문에 남과 비교하게 되니 의욕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SNS가 사실 밀레니엄 세대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번아웃에 많이 기여하죠. 네. 비교, 상대방 시선에 대한 의식. 참 이런 힘들어요. 것들이니까. 이제 우울증을 가속화시킨다는 분석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SNS 전문가 한 분은 정크푸드의 비유를 했어요. 쓰레기, 패스트푸드 같은 네. 곳에 먹을 땐 그렇게 달콤한데 남이 멋진 수입차를 사는 걸 보는 그 순간만큼은 대리만족도 되고 재밌는데 이제 생각을 곱씹을수록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나는 왜 없지? 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든다는 건데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먹을 때는 그 소스가 달콤하고 참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건강에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거듭하면.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생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면서 예. 최헌성님 예. 앞으로의 경쟁,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심해지는 경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대안 제시가 명확했으면 하네요 해주셨고 오경래님 현재 세대가 안고 가야 할,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이죠. 상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해법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 아닐까요? 해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죠. 미국이 이념 대립이 아주 강화가 됐죠. 네. 그래서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되는데 어떤 미국 전문가 한 분은 이걸 실질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경우도 뭐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또 젠더 갈등이라고 그래서 성 간의 갈등 네, 이게 실질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총평해서 지적은 했어요. 그 책은 대안은 없다. 네,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밀레니엄 세대가 번아웃이 됐는데 이걸 싸울 것이다로 끝냈죠.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적 투쟁의 문제로 돌린 면도 있고 그래서 번아웃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박무송님, 번아웃을 방지하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통한 독서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주셨고 김문희님께서도 작년에 책을 100권 정도 읽었어요. 주말 소개되는 책들 메모해놓고 모두 다 읽어보려고요.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정옥님, 성공예방 김강입니다. 청취율 대박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읽는 책은 분야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즐거울 수 있는 독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경제 경영 현상에 조금 더 최근에 네. 심리학이라든가 행동과학을 추가하고 있고요. 자기계발서 이것 위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을 주로 소개해드리고요. 어느 날은 멋진 소설 한 편, 네. 또 어느 날은 멋진 시 한 편 읽는 것도 좋겠죠. 네. 독서는 다양할수록 더 좋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우리에게 심오한 정신적 깊이라는 것은 없다. 1.4kg의 뇌가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생각과 행동. 알고 보니 우리의 모든 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 닉 채터가 쓴 생각한다는 착각.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네네. 별책 부록 시간에 심리학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동 경제학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유독 제가 읽기 굉장히 힘들었고 또 결이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이제 들거든요.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더 소화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들도 많이 요약돼 있지만 네. 그것이 도달한 결론이 불편해요. 음. 수용하기가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간 뭐 심리학, 뇌과학, 행동과학, 진화생물학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지성이라고 불린 위대하다는 그것의 실체는 지금 우리가 시각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외부 자극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네. 뭐 엄청난 깊이나 우주적 원리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상식 심리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간 얘기해왔던 것들과 대조적인 입장을 표현하는데요. 인간의 지성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복잡한 패턴을 빨리 유추해내는 것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상식 심리학의 전제들 뭐 깊이 있는 추론이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행동한다는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네. 이분 주장은. 그래서 거의 모든 게 그간 인간의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네. 오히려 뇌가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다. 음. 뇌의 놀림에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뇌에는 뭔가 숨겨진 깊이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그걸 깨버린다라는 그런 건 입장인 없다는 거잖아요. 이 겁니다. 책은. 특히 현대 심리학이 정신 분석학으로 100년 전에 문을 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나 신화라는 겁니다. 뭐 단어 연상도 있고 꿈 해석도 있고 네. 뇌 촬영 기법도 요즘 뇌과학에서 동원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인간 깊은 저 심연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진짜 동기라는 건 뇌 깊은 심연에 있는 어떤 것은 없다. 표면에 나타나는 게 전부일지 모른다. 이렇게 결론을 바꾸자 하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동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마음에 기반하고 비유하자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내적인 동기와 신념, 욕망으로 우글거리는 바다가 있고 그 표면만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전제들이 네. 다 틀렸고 네. 표면만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마음의 깊이가 얕거나 공허하다 이런 게 아니고 표면이 전부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전부다.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사실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거는 건데 기만적인 거다. 네, 그렇죠? 원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출간된 책의 원제가 The Mind is Flat. 그러니까 마음은 평면이다. 이런 마음은 뜻일까요? 평평하다, 네. 평면이다. 그러니까 토마스 프리드먼의 세계화를 해부한 책 중에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제목이 떠오르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었으니까. 세상은 평평하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 후진국 혹은 기존의 종교와 이념으로 나뉘던 게 다 똑같은 공간으로 놓이게 된다. 역설적으로 네. 지구가 다시 평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세계화를 해부한 책이었는데 그 제목을 좀 차용한 느낌은 있는데 네. 조금 주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평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뭐 둥글거나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평면, 네. 맨 윗 표피만 있을 네. 뿐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굉장히 얄팍하다 이렇게 얄팍하다고 들리기도 하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둘러싼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와의 싸움에서도 사실 이렇게 인간의 뇌가 얄팍한 거라면 좀 밀리게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중간 정도까지 읽었을 때도 그런 미래 비관론 혹은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밀리는 미래를 연상했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서 둘 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체할 수 우리보다 있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네.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미래를 연상했는데 읽어보니까 또 아니에요. 뒤에 가면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초기의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심오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원리가 있다고 보고 그걸 프로그램화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깊이가 없고 마음은 그저 평평한 거라면 컴퓨터가 이 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네. 컴퓨터의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사람과 다른 점을 내세워서 빠른 연산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빨리 따져볼 수 있으니까 네. 인간과 달리 따져보고 수를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두고 최스를 두고 인간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인간의 생각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이라는 말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자는 인간만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컴퓨터나 인공지능과 달리 어떤 과거의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걸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에서는 컴퓨터가 가지지 않은 능력을 영원히 가지게 될 거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비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책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이길 것인지 아. 인공지능이 이길 것인지 쭉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따져보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생각한다는 착각.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즉흥성의 엔진. 인간의 두뇌 혹은 마음이라는 기계 장치는 엔진이 뭐냐? 즉흥성이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나온 예가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톨스토이의 세계적 명작이라는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 여성의 마음이 정말 순간순간 물결칩니다. 언제는 이 연인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가도 언젠가는 죽여버리고 네. 싶고 그런 아주 복잡한 모순으로 가득 찬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이게 좀 현실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저자는 이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모순과 빈약함으로 가득 찬 상태고 뭐 엄청난 깊이 있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생각과 설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네. 감각적인 경험. 이 음식이 맛있네. 이것이 정신활동의 전부일 뿐이고 마음은 평범하니까 즉흥성의 엔진이 모든 허구와 사실 구분조차 흐리게 만들고 해석하고 변명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맛있네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는 있는 돈 1인분에 12만 원이나 하는 음식인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걸 알면서도 즉흥적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즉흥성의 엔진은 또 마음을 조종하느냐 하면 역시 그때 만족도가 최고였어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변명에 가까운 해석을 해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와 사실도 구분할 수 없고 그 실제로 사람들의 인지가 대단하다고 깊이가 있어서 거의 모든 걸 보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을 제어하고 우리가 보기 편한 것들만 보고 있다는 것들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한데 시각적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니까 네.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그것이 과거에 먹었던 어떤 음식과 같은 것인지 비슷한 맛인지 이런 걸 따져보잖아요. 네. 먹고 나면 물론 혀가 작동합니다마는 이 시각은 세상의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빛을 보는 거고 빛의
일부를 보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고 전체 시야는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흑백 상태고 네. 흐릿한 상태다. 명료하게 보는 게 아니다. 보고 있는 게 또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그렇죠. 그게 허구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시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내 마음이 시선 의존적이지만 결국은 착시와 같은 어려움이 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네. 건데 그런 면에서 즉흥성의 엔진이라는 인간의 두뇌 혹은 마음은 즉흥 시인 혹은 연주가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자신이 경험한 기반을 가지고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저자가 주장합니다만 컴퓨터와 AI를 이길 수 있는 기반이긴 합니다. 네. 상상력과 지성이라는 게 개입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쭉 보면서 세상 전부를 보는 것 같지만 나한테 익숙한 과거의 패턴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오카방고의 먼 넓은 들판에서 사자의 모양새 혹은 맹수의 그림자를 가진 패턴만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 물리지 않으면 살아남으니까. 네. 혹은 어떤 먹을 것의 패턴을 찾는 거죠. 저 열매는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많은 착각들을 하지만 실은 과거에 익숙한 어떤 패턴을 찾으려는 거고 막 완전히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조합을 찾아내는 건 아니다. 그 네. 패턴에서 설명을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버섯은 너무 멋있게 생겨서 과거 패턴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것으로 봤으나 먹고 동료들이 죽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긴 버섯은 먹지 말자 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그렇죠. 상상력과 네. 지성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언어적 설명이라는 거는 늘 일이 벌어지고 나서 창작되는 설득력 없는 즉흥곡이다. 뭐 여러 실험에도 나타납니다만은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들이에요. 근데 왜 그 친구가 그 버섯을 먹을 때 말리지 않았지? 그러면 그 친구는 그런 버섯을 너무 좋아했어. 실제 그랬는지와 상관없이 네.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지각적 경험이라든가 언어적 설명은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네. 얘기 지어내는 즉흥 시인이나 연주가처럼. 역시나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해석을 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더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기존의 생각과 많이 다른 주장을 저자가 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인 것 같아요. 저자가 또 정신분석학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했는데 예. 무의식이나 성욕을 주로 동원했던 프로이드의 설명이 문학적 창작이지 결코 마음의 실체와는 관련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현대 심리학 혹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면 프로이드인데 네. 이 책에서는 프로이드의 저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 오페라 감독 헤르베르트 그라프라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는데 4살에 마차 사고를 봅니다. 네. 그때 새카만 말이 막 허공에다 발을 내지르는 걸 보면서 4살짜리 아이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 말에 대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말이 주변에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네. 꿈에도 나타나서 자기를 가위에 눌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찾아갑니다. 프로이드가 해석합니다. 네. 이게 유명한 오이디피스 컴플렉스라든가 프로이드 해석의 어떤 전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 환자를 다뤘는데 예.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런 공포와 경제의식으로 해석을 이렇게 딱 해냈다. 그렇죠. 이 말이 아버지를 상징한다. 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부자지간인데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 네. 그런 거고요. 그 말은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아버지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고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깊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저자는 문학적 창작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이 심리학과 혼동한 거다. 그걸 끊임없이 혁신적이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제주꾼이긴 했지만 프로이드가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여러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동원하죠. 예술적 지식에 의존하지만 그저 얘기일 뿐이다. 그게 아버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네. 누가 두뇌나 마음이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관성 없고 계략적인 생각의 흐름은 내면 세계가 내놓은 어떤 투영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그저 우리의 표면적인 머릿속에서 떠오른 현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네. 깊이가 있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없는 우리 생각과 두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갖다 붙였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주장하는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매 순간 그냥 창작이 되고 있는 모든 게 다 허구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인류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 그런 지각적 경험, 맵고 쓰고 짜다. 그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네. 어떤 분은 특별히 더 어떤 것에 더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인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언어적 설명들, 나는 어제 세상 최고의 경험을 했어 등등 언어적 설명, 이런 것들이 어떤 고체,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 스즘기에 가깝다. 희미하고 흐릿한, 그리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냥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 하나가 나오죠. 호랑이 무늬에 대해서 4개 보기를 주면요, 호랑이를 우리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늬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지 빤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봤는데 틀렸어요. 네, 그림을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심화라고, 눈동자라고 불리는 중심화가 관심의 대상을 찾고 부지런히 알아채기 어려운 속도로 눈이 움직이면서 시각적 처리와 결합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경험과 설명을 보태고 있을 뿐이라. 네. 모든 건 기존의 뇌에 저장된 패턴에 집착하거나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문의아니다. 그 패턴도, 호랑이 무늬 패턴이 어쩌면 우리 인류한테 DNA를 통해서 내려왔을지 몰라요. 사실과 다를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곧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사실과 다르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식으로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문외한이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패턴 외에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예. 지난 150여 년 동안 뭐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건데 저자의 말대로라면 엄청난 발견을 한 거니까 뭐 노벨상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 노벨상 못 받습니다. 노벨 심리학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제학상이 최근에 네. 행동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받아들이면서 네. 노벨상을 심리학자 일부에게 주기는 시작했지만 네, 네. 뭐 본류의 심리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0년 동안, 특히 최근 한 30년 동안 뇌과학이나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이 가진 허술함을 이제 지적을 해왔거든요. 네, 지난 네. 30여 년. 그걸 극단화시켰다. 음. 자, 이런 데도 허술하고 이런 데도 허점이 있고, 그러니 혹시 네. 인간은 그저 정말 허술한 존재가 아닐까 하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연구 결과나 가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적을 우리가 흥미롭게 현실에 투영하는 정도지,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서 인간이란 존재는 말이야, 생각의 깊이가 없어, 참 얄팍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흥미롭게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쿨레쇼프 효과. 이건 심리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요. 러시아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쿨레쇼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화 화면을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거지만 덧붙임으로써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아주 무표정한 무성 영화의 스타 이반 머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으로 치면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었죠. 네. 이 사람의 아주 무표정한 똑같은 표정 뒤에다가 아주 전혀 다른 세 편의 장면을 붙여놨어요. 하나는 관, 하나는 먹는 스프, 네. 또 하나는 여성. 그 책에 사진이 나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똑같은 스타를 보지만 무섭게 느끼는 네. 거죠. 혹은 슬프게 느끼는 그렇죠. 거죠. 스프를 보면서 배가 고프네, 식욕이 있는 거죠. 네. 여성을 보면서는 정욕이 일죠. 그런 본능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한 관찰자 같지만 사실은 맥락에 휘둘린다. 맥락이라는 것 때문에 휘둘린다. 뭐 토끼하고 새를 구분 못하는 심리학 실험들 많이 보시죠. 네. 또 할머니인지 젊은 여성인지 구분 못하는 그림도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쉬운 예는 B라고 표기될 수 있는데 이 사이를 좀 띄워놓으면 이게 B인지 13인지. 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판단하느냐? 숫자 중간에 쓰면 13이고
영어 알파벳 가운데 쓰면 B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앞뒤 맥락에 문맥을 따라 보는 거죠. 다르게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아 이해에는 이런 클래시오프 효과가 작동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분은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기쁨과 분노의 감정이 내면에서 샘솟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순간 그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문학작품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그 순간에 내 감정은 분노에 가깝겠지 하고 오히려 해석하는 쪽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을 보니까 내가 분노해야 되겠지. 분노라고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설명하게 네.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고나 가설과는 상당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 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성과 감정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이성과 감정 대 다른 이성과 감정의 대결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쉬운 예를 들면 이 웹툰 같은데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12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천사와 악마가 나와서 싸우죠. 네, 양 어깨 위에서. 그렇죠. 네. 악마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켜 먹자고 합니다. 이건 흔히 만화에서는 감성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 그래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시키라고 권하고 천사는 아니야 네 처지에 12만 원 좀 비싸. 그리고 12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그중에 딱 떼서 10만 원 부모님 선물 사드리면 얼마나 이번에 좋아하실까. 이게 천사고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천사가 이성이고 악마가 감성이어서 둘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그냥 두 가지 판단.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는 이성적인 요소도 있고 감성적인 요소도 있고. 이것도 이성적인 요소도 있고 감성적인 요소가 있는데 네. 둘이 그냥 부딪히는 거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리고 나선 이걸 합리화하는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천사와 악마 대신에 아수라 백작. 천사가 반 악마가 반인 사람이 나와서 먹자고 하고 네. 또 똑같이 생긴 다른 존재가 나와서 먹지 말자고 하는 그런 만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직 이분들의 주장을 만화가들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수라 백작이 좀 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뭐 정신적 깊이라는 게 착각이다라는 저자의 일관된 주장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뭐 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책에 나온 예 중에 젊은 분들이 공감할 건 로맨틱한 감정이라는 것도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실험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커피 전문점에서 카페에서 만난 연인보다는 출렁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연인이 훨씬 더 로맨틱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훨씬 더 호감이 간다. 그렇죠. 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만나니까 그런 것처럼 맥락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한다. 그건 실체와 상관없다. 그 여성분이 더 멋지거나 더 로맨틱하거나가 아닙니다. 네. 그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주는데 뭐 좌우 뇌의 역할이 다르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좌뇌적 사고는 논리적이고 양적이고 분석적이고 우뇌적 사고는 감성적, 창의적, 분석적인데 그러니까 사실 손발 사지수족은 뇌에서는 척수를 통해서 교차되니까 좀 반대의 영향을 미치니까 왼손의 선택이 있는데 오른쪽 뇌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되게 자뇌가 이걸 합리화하는 설명으로 일관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왼손이 그걸 집었어요? 사실 오른뇌의 명령이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해석을 잘하는 감성조차도 논리로 만드는 얘기를 풀어가는 좌뇌가 해석기 역할을 해서 자기가 이 호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밤 대신 호두를 좋아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밤을 더 좋아하는 네, 거예요. 네. 어떤 질병 때문에 왼손이 그런 선택을 하게 강제를 하면 그걸 또 뇌는 설명해내고야 만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깊이 있는 완벽한 사고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끊임없이 이 좌뇌라는 해석기가 얘기를 만들어내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얘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요. 나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바로 건 그 아닌가 얘기예요. 예, 그런 예. 이야기 편한 그런 생각도 대로. 들고요. 또 동시에 내가 방대한 기록 보관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과거의 선례나 경험이죠. 여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네. 낯선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하는 이유는 이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평생 처음 하는 경험에서 당황하는 이유, 낯선 나라에 갔을 때 당황하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간접적인 경험들은 있죠. 여행한다든가 관광한다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황합니다. 과거 기록 보관서에 보니까 책이 몇 권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해석기가 빨리 돌아가야 되죠. 이 기록 보관서의 역할을 대신해서 내가 이 나라에 온 이유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앞으로 중요한 나라가 될 거기 때문이야라든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일종의 선택맹 현상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선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 하고 나서 설명하는데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니까 네. 미국에서 한 실험 중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를 나눠서 바이든 지지자 보고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결과를 속이거나 그러면 그걸 또 설명해내요. 내가 평상시에 지지하지도 않았으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한 충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좌뇌 우뇌 다 특정한 기능을 하지만 그 기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생각의 순환.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두뇌와 마음이 컴퓨터나 인공지능과 갈라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이 별책 부록에도 인공지능이 있지만 우리를 늘 도와주지만 갈라설 땐 갈라서야죠. 네. 컴퓨터는 엄청나게 빨라진 연산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거기서 컴퓨터를 따라잡을 수는 없고 영원히 그 분야에서 우리가 지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의 두뇌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고 상당히 느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처리 장치 전반이 하나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그걸 해석하는데 총동원돼서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콜라보를 하는 겁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뇌 연결망들이 전 구역에서 천천히 조직적으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데 협업을 하면서 움직여 나갑니다.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뇌의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말해주는데 우리 능력이 한 번에 한 단어, 한 가지 얼굴, 심지어 한 가지 색상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경제 뉴스를 동시에 들었는데 책을 막 넘겼어요. 읽은 것처럼. 한 20페이지를 읽은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제 뇌가 경제 뉴스를 처리하는데 온통 집중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초당 여러 가지 생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흘러가는 것도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느리게 컴퓨터에 비해서 움직이는 생각의 순환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순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뭐 무의식적 생각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 생각이 있었다면 20페이지를 제가 읽어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어야 했죠. 운의 기록 보관소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없다.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거듭 최근의 심리학의 결론입니다만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못하고 예외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분야가 있다. 어떤 거? 껌 씹으면서 축구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경제 뉴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동시에 책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역시나 멀티태스킹은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인데 이게 또 감각 정보가 흘러나가는 상당한 협소한 신경의 병목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어려운 대목인데 이런 겁니다. 평면이고 플랫합니다. 우리 뇌는 그리고 네. 마음이라는 건. 근데 뇌 심부라고 불리는 뇌 피질의 심부라고 피질이라는 건 표면 안쪽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중계기지나 중계국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의 깊이 혹은 무의식, 내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여기서 하는 거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록보관서라고 불리는 우뇌에서 과거의 경험을 끌어다가 현재 시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현재 지각적 경험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저건 사자일까? 아니네, 특이하게 생겼네. 그럼 돌연변이 무슨 다른 동물일까?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뇌 깊은 곳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생각의 깊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에 한순간 한 패턴에 대해서만 포착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20%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저는 경제 뉴스가 어느 순간 제 귀에 꽂혔고 뭔가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 대신 그 정보에 홀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뇌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 아주 복잡한 문제를 결정할 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기가 막히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천히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부터 풀어나가면서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네. 12만 원짜리 점심을 먹을까? 처음엔 돈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 레스토랑의 서비스 품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씩 생각해 나가다 그래 먹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먹자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네, 있다는 네. 거죠. 나중에 또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달라지느냐에 거니까. 따라서 달라지니까 예. 또 금융 거래를 할 때 마치 MBTI처럼 음. 위험 추구형인지 안정 추구형인지 체크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저도 최근에 뭐 상장사 하는 것 때문에 가입할 때 그렇게 체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자가 도박판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모순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어요. 실제 사람마다 모순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도 이런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려고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위험 추구보다는 안정을 지향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선물 옵션 파생 상품까지 거래하는 분이 다른 분야에서는 나는 저축이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정지향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 일관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고 행동과학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인간들의 비합리적 행동 유형들을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20개 이상의 편향을 잡아냈는데 네. 그중에 아주 법칙화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죠. 사람들이 이익보다는 2배 더 많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게 손실을 피하자. 주식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내일 또 떨어지는 걸 알지만 팔지 않습니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지만 내일 내 계좌에 돈이 팔아서 들어오면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팔자. 이게 수익 추구 경향보다 더 강하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런 식의 그 터무니없는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들이 많다는 거죠. 네. 내가 그만큼 얄팍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생각한다는 착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무주의 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주의 맹시. 이런 심리학 결과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유명한데 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맡게 되면 과거의 패턴에서 기록 보관소에서 이렇게 뒤져보지만 별로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경보 상태를 유지는 합니다. 네. 새로운 게 나타나면 긴장하게 되고 빨리빨리 알려줘요. 저거 뭐야? 그게 당신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교실 안에 처음 나타난 전학한 이성의 학생은 단박에 눈길을 끄는 거죠. 경보 상태가 울리는 겁니다. 네네네. 띵동띵동하고. 근데 이런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주의를 하는 한 아주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주의 맹시라는 건데 여기 책에 든 예는 이미 고전이 된 심리학 이 실험입니다만 컴퓨터 화면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 가로 세로 줄 중에 뭐가 긴지를 맞춰봐라 그러면 그 십자가 바로 밑에 큼지막한 점 하나를 찍어놔도 못 볼 때가 많아요. 네.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파일럿들이 그렇게 고도의 훈련을 받고 경험이 쌓여도 비행기 사고를 내는 이유가 시뮬레이터 이 가상 비행기 사례를 듭니다. 그 먹구름을 지나서 밑으로 쑥 하고 내려가는 시뮬레이터를 작동하게 하면 바로 밑에 활주로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에 실제로 기존의 비행기 한 대가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걸 목격을 못할 때가 많다. 네. 나는 지금 먹구름을 뚫고 활주로로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기 네.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련한 파일럿들도 사고를 내는 건데 또 책에서 나오는 건 중요한 실험을 할 때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 맥락이 없는 큰 우산을 든 여인을 하나 화면에 띄워놔도 못 본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책으로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고릴라 실험이라는 건데 농구장에서 그 농구 게임을 하는 두 팀을 보면서 몇 차례 공을 주고받았는지 세게 합니다. 네. 그러면 무려 9초간
고릴라 탈을 쓴 거대한 사람이 화면에 등장해도 못 봐요. 왜냐면 공의 움직임만 쫓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경험이나 언어 해석이라는 건 사람들이 하나밖에 집중을 못한다. 집중력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천천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변화, 새로운 패턴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더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흔히 정신 분석학에서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은 수면하에 거대한 빙산의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저자는 뭐 무의식이 없다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뭐 무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쪽에 가까운 네. 저자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현대 정신 분석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밑에 그보다 더 거대한 무의식이라는 무의식이 더 수면하에.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웃기는 얘기다 그게. 빙산의 비율을 들어보자. 빙산은 오르내리는 건데 네. 뭐 올라가면 무의식이 의식이 되고 내려가면 의식도 무의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의식의 경계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의식적 생각이라는 건 사람들이 말을 갖다 붙이기 좋아해서 그렇지 없다.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냈고 그런 공로를 인정받는 것에 비하면 거의 그 존재의를 공격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네. 되는 거죠. 또 정리를 해보면 무의식적 생각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배치를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00억 개의 뉴런 신경계가 협력적 계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오직 한 가지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 순간적인 문제에 연결하는 겁니다. 만약 무의식이 있어서 정말 도도하게 그 우리 의식과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뇌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상반된 거, 배치된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건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무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뇌가 그 수많은 협력적 체계 때문에 어떤 결론을 그 결론이라는 게 과거의 패턴에 기반해서 이번에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에서 무의식이 작동한다. 무의식적 생각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그게 뭐 나는 이걸 생각할 애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오늘 점심은 뭘 먹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무의식적인 과정을 밟긴 하지만 그게 30년 전부터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을 걸 준비해 왔다는 무의식은 없다는 거죠. 결코 그건 무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카파블랑카의 체스 대결. 이거는 많이들 모르시는 예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인공지능 가운데 IBM의 딥블루는 체스에 뛰어들어서 지금 인간을 완전히 무찔렀고요. 알파고가 바둑을 제패하고 네. 있죠. 근데 1922년에 아주 유명한 체스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이 쿠바인이었는데 호세 라울 카파블랑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03명과 동시 대국을 벌여요. 103명과 동시 대국을 벌여서 102승 1무를 기록합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건에 말려들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을 연구하기도 했고 번개처럼 빠른 계산 능력, 인공지능에 근접한 계산 능력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뇌의 소유자일 거다.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의 뇌를 들여다봐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수많은 체스 경기 체험으로 판을 일일이 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 말의 위치만 탁 보면 이 판세는 어떻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과거의 기억 능력이 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나긴 경험을 통해서 능숙하게 체스판 배치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대단했던 거지. 내가 이 수를 뒀을 때 상대방이 어떻고 그러면서 30수까지 내다보는 그런 대국을 벌인 건 아니었다는 네.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과거의 기억에서 혹은 제가 경험이나 설레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지금의 문제 해결법을 찾아낸다는 걸 이 체스 경기가 보여주는 거죠. 네, 체스판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바로 기억 흔적을 통해서인데 그렇죠. 그게 과거의 지각적 입력에 대한 과거 해석의 잔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있어요. 거죠. 저자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 판을 봤는데 예전에 누구랑 뒀을 때하고 비슷해. 그런데 그때 내가 판세가 유리했어. 네. 딱 말의 위치만 보면 그게 나오는 거니까. 바둑에 비해서 훨씬 수가 적습니다. 체스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잔해물이에요. 과거 경기를 했던 해석을 두고 조금 더 그걸 확장시킨 잔해죠. 네. 그러면서 생각의 순환은 감각적인 입력을 정리하고 구성하는데 이걸 위해서 입력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 와서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익숙하면 그 해석, 과거의 해석, 빠른 해석이 중요하니까 빠른 해석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저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신선한 시각으로 이 세상 볼 수 없다. 다 과거의 반추일 뿐이다. 오늘의 기억은 어제의 지각적 해석이다. 뇌는 선례로 작동한다. 네. 우리를 맹목적인 반복으로부터 구해낼 길은 없는데 저자가 그나마 그래도 컴퓨터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낫다고 하는 건 그 새롭게 해석하는 대목에서 네. 상상력과 지능이 동원되고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다. 컴퓨터한테는 없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가 초기에는 인간의 뇌나 마음의 작동 원리를 추구하다 그걸 포기하고 이제는 바둑이나 체스의 경우에도 컴퓨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네. 연산 능력이 빼어나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카파블랑카처럼 과거에 뒀던 경험에서 이거 그때하고 비슷하네. 내가 이기고 있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 앞서서 소장님께서 저자의 주장이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연산 처리 능력에선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가끔씩 우리 인공지능도 오늘이 소한인데요, 대한인데요 하는데 그런 기억이 저희들한테는 별로 없는데 네. 이분은 대단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집어내죠. 그렇죠. 그런 연산 처리, 메모리 이런 능력은 대단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두고 새롭게 해석하는 상상력 또 거기에 지능을 집어넣는 과정은 기계가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비계 심화학습 딥러닝이라는 것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게임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것이지 인간처럼 갑자기 생각이 도약해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네 혹은 이 패턴은 이런 법칙을 의미하네라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비관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가진 이런 얄팍함 때문에 컴퓨터에 없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거다. 과거의 경험이나 선례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거다. 반복적인 연산 처리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죠. 별책 부록도 우리 인공지능한테 원고에 있는 건 다 읽게 하고 네. 애드립만 우리가 할까요? 좋은데요?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생각한다는 착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좀 처참하긴 한데요. 자아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 100년이 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이 잘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보잘것없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이야기꾼이고 과거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할 뿐이라는 이 사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상상력과 지능의 위대함 아닙니까? 네. 인간이 보잘것없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모든 동물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독서 애호가들한테는 좋은 책이에요.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 일자리는 만족하시나요?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요? 세상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무의미한 일자리가 전체의 40%, 일하는 사람조차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불쉿. 엉터리, 쓸모없는 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크레이버가 쓴 불쉿 잡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별책 부록은 육두 문자가 난무하겠군요.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했던 제목인데 네. 제목인데 그 일자리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기회를 만나보자는 취지입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죠.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